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면은 어떤 게 제일 좋은 보형물이냐, 어떤 게 제일 안전하냐, 어떤 게 제일 촉감이 좋으냐, 보형물에 대해서 끝도 없이 이제 질문들을 이제 하시게 이제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보형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다 하다 보면은 가장 곤혹스러워지는 게 이제 뭐냐면은, 첫째는 충분히 연구가 안 됐어요. 지금 보형물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그 보형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멘토라고 엘러간이거든요. 오래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많은 의사들이 그거를 이제 써보고서 검증 데이터를 내고 이제 논문을 이제 써놓은 그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나온 것일수록 그 검증 데이터가 없어요. 어떤 보형물은 이제 40년 전서부터 썼고 어떤 보형물은 5년 전서부터 써졌는데 얘네들 사이에 비교 데이터가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보형물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설명하려면 사전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부분을 자꾸만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전문적인 설명을 듣다가 보면은 그 이야기의 맥락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범위를 초과하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제 결론을 이제 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잘 들었다.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가지고서는 본인 혼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결론을 성급하게 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닌데 경제에 대해서 이제 한참 얘기를 듣고 주식도 안 하는데 주식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듣고 전문가한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주식을 고른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아무것도 이제 아는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어떤 주식을 고를 것이냐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들도 손해를 많이 보고. 하물며, 이제 의학적인 이런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 지금 현재의 의학이 파악 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보형물은 이런 게 좋다, 저 보형물은 저런 게 나쁘다.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한다고 하는 게 의사들한테도 어려워요. 근데 환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본인 생각으로 그거를 딱 이제 결정을 하면 나는 이걸로 할래 라고 이제 결정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자, 지금 보형물 분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갖다 이제 꺼낼 텐데, 솔직히 이제 걱정이 앞서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형물은 이제 제조사가 어디냐, 그거는 상업적으로 이제 그 정보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거는 상업적 정보들이거든요. 그 상업적 정보라고 하는 거는 보형물을 만드는 제조사와 그 제조사들이 병원 의원들을 이제 상대로 이제 뿌리는 어떤 이제 정보들, 그리고 병원 의원들이 또 그거를 받아가지고선 어떻게든지 환자를 또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에 또 이제 뿌리는 정보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가 합해져가지고서는 비로소 이제 환자분들, 의료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들 이제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하는 거는 그런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들어온 이제 그런 정보들인데, 그 정보는 이제 사실은 아주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게 중간에서 굉장히 많은 왜곡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왜곡이 안 되게끔 어떻게든 좀 애를 써가지고서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보형물 분류는 제조사, 그 다음에 형태, 또 볼륨, 그리고 표면의 어떤 텍스처. 자,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보형물 분류를 갖다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한번 세분해가지고 보자는 거죠. 바탕이 되는 자료는 일단은 이제 2018년 4월에 에틱스 서저리 저널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고, 이거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분들도 지금 참여했지만은 생물학적 이제 재료공학, 자, 이런 쪽 갖다 전공하시는 분도 이제 같이 이 논문에 같이 참여해가지고서는 만든 재료예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설명해 드려야 될 게 형태 한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보형물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보형물 이게 뭐냐, 자, 물어보면은 이제 뭐라고 할 것이냐. 어느 회사에서 나온 거다. 자, 어느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좋다. 어느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나쁘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이제 1차원적인 어떤 사고예요.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면은 초등학생들도 기억하겠죠. 그렇게 간단하면 오죽 좋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일단은 이제 속안에 차 있는 이 젤의 종류가 뭐냐, 그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서는 이게 이런 만졌을 때 이런 질감을 내고, 또 어떤 신장, 인장 강도 이런 거는 어떻고, 이제 파열의 이제 가능성 어떻고, 이런 거 갖다 이제 쭉쭉 얘기를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가장 첫 번째가 이 속 안에 채워지는 젤이 교차 결합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리콘이 뭐냐라고 하면 그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너무 이제 흔한 재료니까. 누구나 이제 태어나가지고서 입에 무는 그 공발 젖꼭지, 그것서부터가 실리콘이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실리콘을 우리는 물고 빨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제 그만큼 친숙한 재료인데, 그게 어떻게 이제 그 분자 구조가 만들어져 있느냐, 이거를 재료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알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제 환자분들, 이제 의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의료용으로 쓰는 거는 실리콘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따지고 보면 그 분자는 모래 결정 같은 거랑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이제 규소 이제 들어있고 뭐 이제 이런데, 아주 모래 결정 같은 이제 그런 조그만 분자가 쭉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긴 어떤 체인 사슬 구조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 있는데, 그 고분자 화합물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 긴 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건 물처럼 이렇게 그냥 쭉 흐르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코이시브 겔이라고 그러잖아요. 실리콘 코이시브 겔 보형물. 코이시브란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그게 쭉 물처럼 흐르지 말자. 만약에 이게 터지고 하면은 그냥 쭉 다 흘러버리니까 그 좀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터진다고 하더라도 쭉 흘러다니지 않게 좀 이제 서로 이제 뭉쳐있게끔 이렇게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응집성이 있는 이제 그런 실리콘 젤. 그걸 만든 거니까 쭉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이제 그 실리콘 체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사이를 갖다가 격자로 해가지고서는 교차결합을 갖다 시켜놓은 거죠. 이렇게 이제 날줄 씨줄 이제 엮듯이 그렇게 이제 분자들을 갖다가 묶어 놓으면은 얘네들은 물처럼 흐르지를 못해요. 이런 걸 갖다가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처럼 쭉 흐르는 게 아니라 끈끈하게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런 면 때문에 우리가 응집성이 있는 겔이다. 그래서 코이시브 겔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어느 정도로 코이시브 할 것이냐, 어느 정도로 응집력이 강할 것이냐. 응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얘네들은 안 흐르겠죠. 서로 붙어 있겠죠. 하지만 단단하겠죠, 그죠? 얘네들이 교차 결합이 좀 덜 돼 있다. 그러면은 만졌을 때 아주 맨들맨들하고 소프트하고 부드럽겠죠, 그죠? 촉감 좋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되면 될수록 물처럼 쭉쭉 흘러버리면서 안정성 문제에서 빵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두 가지 문제점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이제 그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만졌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 아, 이거 굉장히 보들보들해. 그럴수록 얘네들은 교차 결합이 덜 됐다는 얘기고, 그럴수록 더 흐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만졌을 때 투박하고, 아, 뭐 이래 이거. 굉장히 투박한데? 라는 느낌이 들 때, 그건 뭐겠냐. 속 안에 교차 결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터진다고 하더라도 안 흐르고 붙어가지고 쭉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응집력이 강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면에서 형태 안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영어로는 이게 form stability예요. 그래서 이제 보형물 형태가 보존되는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말들이 또 이제 연속해서 나와요. 겔의 응집성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이제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압력을 이제 줘요. 압력을 쭉 줬을 때 얘네들이 변형이 얼마나 되느냐. 똑같은 힘에 대해서 변형이 좀 덜 들어가는 애들이 있고, 똑같은 힘을 줬을 때 확 들어가는 애들이 있죠. 그런 것을 갖다가 응집성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통사고 쾅 하고 당했다. 가슴에 이게 딱 쳤는데 그 똑같은 힘에 대해서 응집성이 높은 겔은 변형이 별로 안 돼요. 응집성이 낮은 아주 소프트한 이런 겔들은 그 변형에서 회복이 안 돼요. 변형이 심해질 것이다. 그런 것이 이제 겔 응집성과 관련된 것이고, 겔 변형에 대한 저항성, 이런 걸 레지스턴스라고 그러는데, 저항성이 높으면 당연히 얘네들은 단단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에너지 흡수력, 뭐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에너지 흡수력이 작을수록 단단한 겔이고, 에너지 흡수력이 클수록 소프트한 겔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보형물의 어떤 질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젤 자체, 이 속 안에 차 있는 이런 내용물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을 싸고 있는 이 쉘이 또 중요해요. 자, 쉘이 얼마나 두꺼우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도 굉장히 질감이 틀려집니다. 보형물을 채우는 겔을 커버하는 물질에 이 쉘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환상적인 촉감을 주겠죠. 자, 이 보형물을 갖다가 이 젤을 갖다가 싸고 있는 이 쉘이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투박하고 뭐 질감이 왜 이래? 촉감이 왜 이래? 자,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물방울 타입 보형물들이 거의 다 그래요. 자,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죠? 보형물 잘 안 터져요. 쉘이 두꺼워야 안 터집니다. 쉘이 얇을수록 촉감이 좋으면서 잘 터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내가 얇은 옷을 입고 등산을 갔다.
뭐 가시나무랑 이런 거 막 치고 지나갔어요. 그다음에 또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서 이제 등산을 갔다가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옷이 더 잘 찢어질까요? 뻔한 얘기예요, 이거는. 뭐 질감이 뭐 무슨 몇십만 원짜리 무슨 뭐 폴리에스테르 뭐 무슨 뭐 실크에다가 실크고 뭐고 간에 아무리 실크라고 해도 가시나무가 쭉 째고 지나갔으면은 그 실크가 구멍이 안 나네. 그거 다 해지게 돼 있거든요. 자, 얘네들도 똑같아요. 견고하려면 그리고 파열에 있어가지고 저항하려면 두꺼워야 돼요. 이게 얇으면은 당연히 이제 그 파열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아주 상대적인 것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쉘이 얇은 게 무조건 좋다. 뭐 두꺼운 게 무조건 좋다. 또는 이제 응집성이 낮을수록 좋다. 무조건 이제 높을수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환자의 어떤 몸에 가장 잘 매치가 잘 되는 그런 재료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좋아요. 요즘은 이게 핫해요. 요즘은 이게 잘 팔려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쭉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병원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